추이는 무조건 시각화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본 것도 잘못 보고 잘 본 것도 오판하고 1차 공시를 내가 노느라고 놓쳤어. 게임하느라고 놓쳤어. 그런데 2차 공시에 가보면 1차 공시 정보가 없어요. 2차 공시의 누적 편시점 경쟁률만 표시가 되는 거죠. 블라인드 유니버스는 뭐냐면 최종 공시부터 접수 마감 구간까지 총 지원자의 60%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추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추이는 무조건 시각화해야 잘 보입니다. 정시 접수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위축되고 불안하고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것도 잘못 보고 잘 본 것도 오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저는 옛날에 다 모는 종이로 시켰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수능 끝났다고 해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그렇다고 재밌게 노는 것도 아니야. 넋놓고 이따가 아무데나 원서 접수하고 후회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시키려고, 잡생각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많이 시켰는데, 한 7, 8년 전에 어떤 여학생이 엑셀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냥 대학에 공시하는 숫자를 입력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거는 캔바입니다. 엑셀이 아니라. 제가 엑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캔바로 보기 좋게 그려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엑셀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애들한테 엑셀을 써라 라고 했는데, 또 어떤 애가 가져온 거 보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는데 그것도 작성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에 수행 평가를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 때문에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외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그래프를 만드는 앱 도구인데 수치만 입력하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 양식만 같다면 여러 장의 시트의 그래프를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뭐 중앙선이나 아니면은 구분선 이런 게 쉽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자기가 다룰 줄 알면 그 구분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 때문에 새로 앱 사용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엑셀이랑 스프레드시트로도 충분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모집 단위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30번만 하면 자기가 후보군 스펙트럼에 남겨놨던 모집 단위별로 장수를 마련할 수 있을 거고, 이 그래프의 시트 이름에 무슨 대학 무슨 과 무슨 대학 무슨 과 무슨 대학 무슨 과 가로 열고 가군 나군 다군 이거 표시를 다 적어놔야 나중에 보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발표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혹시 지금 고3인 자녀분이 둘째다. 그럼 첫째 때 경험해 보셨을 거고, 이걸 보고 있는 수험생이 형이 있더라도 보통 동생들이 형 대학 간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적 경쟁률을 발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쟁률을 발표를 했어요. 2대1이야. 두 번째 경쟁률을 발표를 했어요. 5대1이야. 그러면 이건 2대1에서 5대1이 추가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원자 수가 늘어나서 5대1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률 옆에 지원자 수도 표시가 되거든요. 1차 공시에서 20명이야. 근데 2차 공시에서 50명이야. 그럼 1차 공시와 2차 공시 사이에 지원자는 30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20명, 50명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그래프가 위로 상향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간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1차 공시를 내가 노느라고 놓쳤어. 게임하느라고 놓쳤어. 그런데 2차 공시에 가보면 1차 공시 정보가 없어요. 2차 공시의 누적 편시점 경쟁률만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입시 포털이나 뭐 모의 지원 업체들 사이트를 돌아다녀 보면 이미 지난 것도 다 시간대별로 회차별로 공시 수치가 정리된 데도 있는데, 그게 흔치는 않지만 오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수치를 건국대학교 경쟁률 수치로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전산 파일로 그런 사설 입시 업체에 넘기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보고 입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사이트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키려면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폰 알람 신청해놓고 놀다가도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놀다가도 그 시간.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하루에 30번 이상 이걸 해야 돼요? 아니죠. 그 30개의 모집 단위가 30개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대학에 발표할 때 뭐 내가 그 대학에 5개의 모집 단위를 보고 있다. 그럼 5개 한꺼번에 수치 5번만 적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그죠? 그다음 각 그래프의 가로축에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해도 되죠. 대부분 29일에서 30일 사이니까. 자, 이게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사이에 대학별로 뭐가 있다 그랬죠? 경쟁률 발표 시점을 미리 공지한다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X좌표로 다 변수화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29일 9시, 29일 11시, 29일 1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집 단위랑 비교할 다른 대학교의 모집 단위는 1차 공시가 9시가 아니라 10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차 공시의 그 지원자 수를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10시 해놓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각적으로 구별할 때 편합니다. 저런 것까지 저 사람 설명을 하나?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수험생활과 입시 스트레스로 몰려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못 볼 수 있고 본 것도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1차 공시 때 20명, 2차 공시 때 50명이면은 20명, 50명이 아니라 20명, 30명에다가 체크를 해야만 지원자 수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점을 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점들을 선으로 이으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색깔로 표현했지만 뭐 색깔 표현할 필요 없죠. 선으로 이어놓으면 꺾은선 그래프가 보이고 그 꺾은선 그래프 자체가 수험생들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꺾은선 그래프의 이 면적이 실제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의 전체 볼륨, 지원자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드디어 이제 원서 접수를 위한 모니터링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블라인드 유니버스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리전을 해야겠죠. 블라인드 유니버스는 뭐냐면 원서 접수 마감 이전, 그 다음에 대학들의 최종 공시 경쟁률 발표 이후 그 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텀 사이에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통해서 다른 지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감각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작년 경쟁률과 비교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의미라는 것은 작년 경쟁률과 올해 최종 공시 경쟁률을 비교해서 더 낮으면 써도 된다. 이런 최종 판단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뜻이지 작년 경쟁률을 충원률과 같이 고려한다면 참고자료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최종 공시 경쟁률은 뭐죠? 원서 접수 이전이에요. 전체 지원자의 60% 정도는 최종 공시 경쟁률 이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보다 낮은 게 당연하죠. 그죠? 요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작년 경쟁률이 뭐야? 작년 경쟁률과 올해 사이에 너무 입시판이 너무 달라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이 올해 그대로 영향 끼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도 말했지만 뭐 수시 취업이 어떻게 됐고 2월 인원은 어떻고 그다음에 가산점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고 뭐 너무 변수가 많아요. 최종 판단의 변수로는 작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최종 공시 경쟁률에서 내가 그렸던 그래프를 더딥히고 모의 예제 해보면서 쌓은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두 가지 요소로 정하는 거예요. 최종 공시 경쟁률이 만약에 지나치게 낮다. 이 낮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빵꾸 날 것이기 때문에 낮을 수 있어요. 최초합부터 매우 낮은 컷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최종 공시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지만 그걸 보고 애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경쟁률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중에 뭔지는 미래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그런 아마추어틱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까마귀 떼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최종 공시 경쟁 아직 원서 접수 마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뭐 80대 1, 뭐 100대 1, 뭐 난리가 난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유 없이 특정 대학의 전체 모집 단위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터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입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어떤 학교가 통째로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원인을 몰라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뭐 신규 학과나 신설학과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언론에 노출됐거나 여러 가지 애들 사이 입소문을 타서 인기가 갑자기 높아진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 까마귀 때의 성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경쟁률이 너무 많이 지원했는데 난 여기 쓰면 안 되겠네? 가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죠. 근데 저 까마귀 때 빼면 인기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몇 개 남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까마귀 때도 그 까마귀 하나하나의 역량, 정말 다 까마귀 땐지 아니면 그 안에 송골매도 섞여 있는지 아니면 참새도 섞여 있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프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입시잖아. 그죠? 합격한 애보다 지원자가 더 많으니까. 그죠? 원래 적당한 높이에 맞다. 예년과 같다라는 뜻이지. 높은데 많이 높진 않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높은데 많이 높진 않다는 까마귀가 좀 적은 까마귀 때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면 이 수준은 어떻게 하냐? 요때는 이거 반영하셔도 되고 또 하나 요때는 대부분 경험상 모의 지원이 거의 적중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돼요. 아까 설명을 했던 표준 밀도 있죠? 표준 밀도가 두껍고 그 다음에 적당히 경쟁률이 높아주면 이거는 원래 예측대로 지원했을 때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데가 내가 적정이거나 소신이면 괜찮은데 상향을 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죠? 이거를 사례로 해서 뒤에서 그래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 최종 공시부터 접수 마감 구간까지 총 지원자의 60%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40%가 움직인 걸 보고 그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100%가 모의 지원 때 무슨 짓을 했고 어느 컷을 모의 지원으로 또 배우고 물러서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면 돼서 우리는 입시 업체 머신들이 과거 데이터나 현재 수치를 보고 움직일 때 우리는 과거 데이터나 현재 수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쟁률이 높다, 낮다, 지원자가 많다, 적다, 작년 경쟁률이 어땠다, 수치와 싸우지 말고 그 수치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예요. 그죠? 그 정보를 보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과 심리전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등수가 아니라 추세다. 그죠? 이제 드디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내가 어떻게 최종 원서 접수할 모집 단위를 정하는지 그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